그 다음은 두 번째 주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쟁점과 이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사실 그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는데 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도 이러한 그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내부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각자 활동하시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일 신부님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북한 인권법이 이제 통과되었고요. 또 거기에는 북한 인권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만들어지고 또 북한 인권 기록센터가 이제 만들어졌고 어제아래 28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우리 인도 지원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인권법에 대해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만족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북한 인권법 안에 북한의 인권 향상과 인도적 지원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굉장히 정치적인 산물이겠죠, 그죠? 특징 산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단체에서 그 인도 지원단체에서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인권 재단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재단에서 아직도 뭐 그 여야에서 그 명단이 다 취합이 안 돼서 아직 그 발족을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재단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 인권법을 그 북한 인권을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남북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그 북한 인권 기록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들으면 인권센터에서 그 우리 윤소장처럼 오신 분들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기록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그 기록을 함으로써 북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하고 두 번째 통일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뭐 그 국제법적인 세우던 법적인 세우는 자료를 사용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있어요. 만약에 통일돼 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러면 통일되고 나면요. 지금 뭐 한 3만 명 탈북자들 왔는데 그게 아니라 2천만 명이 다 오면 그 사람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지금 우리가 기록 보존 안 해놔도 나중에 다 나오는 문제라는 이 얘기죠. 통일되고 나면. 근데 이런 상태에서 또 두 번째 이게 인권 기록을 우리가 해둠으로써 북한 당국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북한 절대 심리적 압박도 안 받고요. 그 친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위에 그 통전 쪽의 사람들로 몇 명만 알지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보위부 친구들이나 관리하는 친구들은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그런 우리 인도 지원의 단체들 입장에서 그런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은 저는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거나 또 강도짓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나쁜 것입니다. 근데 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또 유용한 데 사용하면 좋은 것이거든요.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인권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정말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거기에는 이제 자유권도 포함되고 생존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정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찾아나가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도 아니고 무조건 찬성도 아니지만 정말 칼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인권이 신장이 돼야죠. 저게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죠, 물론. 인권이 신장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갈 것인가 그런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은 제재를 해야 된다. 저런 국가는 저렇게 놔두면 안 되고 제재를 강하게 가해야 변화가 된다. 또 인권이 신장될 것이다. 그러한 아마 주장인 것 같고 진보 진영은 이제 물론 제재도 해야 되지만 함께 지원이랄까 대화랄까 이런 것을 함께 해가야만이 인권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논쟁 때문에 인권법도 오랫동안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분야를 그러면 중점적으로 강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아무래도 보수 진영은 이제 자유권, 정치권, 정치적 자유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종교 이런 자유를 신장시켜야만이 제대로 된 국가가 된다. 그래서 그 자유권에 많은 이제 관심을 둔 것이 보수 진영이고 진보 진영은 물론 뭐 자유권도 좋지만 일단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느냐, 경제권이 중요하지 않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어른들도 먹고 살아야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 차이 때문에 계속 우리 사회에서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뭐 다 옳은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물론 제재를 해서 변화가 되고 그게 수능을 하고 속된 말로 이제 어린애들을 교육시킬 때 회초리를 들고 때렸을 때 애가 무릎 꿇고 빌고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 매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매를 들고 때렸을 때 오히려 더 반항심이 생기고 애가 더 삐뚤어져 나가고 오히려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재 국면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재가 아까 이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또는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제재를 통해서 이런 논쟁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계속 있습니다만은 뭐 한편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시죠. 그러나 병행해서 역시 대화와 타협, 협력, 지원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진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경제권 문제,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아직도 취약계층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약간의 부유층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근히 정말 새끼를 연명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활이 높아지는 어떤 통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 GDP가 $1,000 정도 됐다고 그렇습니다만은 훨씬 더 보통 얘기하는 한 3,000, 4,000 달러 정도 GDP가 올라가야만이 북한 주민들도 이제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뭐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당국자들은 자기들은 이제 인권이 없다, 인권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역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수령 체제, 특히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사회주의 또는 반공산주의적 생각이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인권 보장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또는 수령 체제에 잘 복종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국가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또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다 보장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독재를 통해서 교화소로 보내고 관리소로 보낸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수령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대북 인권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원장님. 지금 그 질문이 우리 사회 내부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저는 북핵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건 아니면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 저는 좀 우리가 핑계를 좀 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시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았는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의지가 없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 인권법이 11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법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래서 북한법이 인권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정부의 노력도 그간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 11년 만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지만은 이것이 완벽한 사회적 합의에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많은 논의도 보면 뭐 우리가 뭐 사회권이 어떻다, 생명권이 어떻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텐데, 그 출발점의 논의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대석 교수님 입장에 큰 차이가 없고요. 단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한 게 뭐있냐라는 반문을 오히려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평가할 만큼의, 평가받을 만큼의 했는 역할이나 관심의 총량이 적기 때문에 평가의 근거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있다. 평가를 할 만한 우리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본 사람 입장이고요. 좀 더 덧붙이면 분명히 총량은 적지만 접근에 다른 차이는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 이런 거죠. 북한 인권 문제 이야기할 때 90년대는 한쪽에서는 북한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을 만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심각하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차이가 있고 해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 문제가 있지만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고 내정의 문제니까 그 나라가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UNCO의 보고서에 보면 북한은 독특하게도 인권 문제의 가해 책임자가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인권 문제가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데, 우리는 인권위원회나 경찰, 검찰이 그 역할을 맡는데, 북한은 북한 당국과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서, 국가 조직이 가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북한 인권 문제의 가해자가 북한 당국인데 해결의 책임도 북한 당국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원리적인 논리는 잘 안 되는 거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의 누군가는 그게 지원이든 개입이든 압력이든 외부의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해왔다. 단 이제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서 한국 정부도 거기에 한 발을 놓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접근이 좀 어려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 다른 부분은 뒤에 또 이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운동이라든지 동향을 보면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주권과 인권이 있을 때 주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인권이 우선이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장은 우리 인권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인데, 사실 문제의 출발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든 사회권적 기본권이든 그건 다 북한 당국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개입을 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도 인권이 국가 주권보다도 좀 우선하는 가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네 분이 우리 그 접근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보편가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이제 정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남북 관계하고 절대로 고립될 수 없는 그런 문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북한 인권법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지 몇 분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오신 우리 전현준 원장님이나 최대석 원장님 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관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이런 정책 문제를 다루셨는데 저는 이제 통일연구원에 있으면서 그냥 뭐 상상력이랄까 별로 뭐 실효성도 없는 그런 일에 주로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리는 것도 실효성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라 그러니까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해결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북한 체제가 뭐 중국도 아니고 하여튼 더 최소한 더 발전된 그러한 형태의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북한 인권 개선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북한 체제 전환을 이제 시켜야 되는 것인데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스로 체제 전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힘이 들어가서 체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김정은 정권과 소위 그 정권과 체제는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체제 전환을 외부 힘에 의해서 당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몸부림치고 그것이 또 핵개발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해결난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물론 인권법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소리나게 너를 조사를 계속하고 너의 행위를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어제 저녁에 또는 지난날에 네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우리 다 알고 있어. 너 나중에 이제 두고 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인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들은 아마 이제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가요. 이제 서독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동독의 그런 이제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통일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처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벤치마킹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나게 너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움츠려들고 더 체제 통계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은밀히 좀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니고 더 다 살려줄 수 있어. 김정은을 포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통일이 돼도 다 살 수 있고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뭐 좀 사수를 좀 동원하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 노릇하고 안심하고 좀 더 개방할 수 있고 보다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미국의 행동이라든가 국제사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을 도저히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좀 틀어막아 놓는
또는 인권을 계속 탄압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든 뭐 기왕에 인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너무 다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보면 정부의 이 대북 인권 정책, 인권 이 문제를 인권법과 이 시행과 이 문제를 대북 정책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할 것이냐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인권 문제, 인권법이 통과됐지만은 이걸 앞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큰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인 개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대북 인권 정책의 어떤 목표가 저는 두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북한이 오해해서 정권 교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정치 공세화 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역시 그 보편성이라는 게 물론 말을 이제 참 사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서 인권 정책을 해나감에 있어서 보편성을 얼마나 100% 보장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인권 문제의 보편성과 그리고 비정치성이라는 원칙 아래 우리가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대북 인권 정책의 어떠한 큰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정부마다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통과돼서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나오고 발전위원, 저도 그 위원이었습니다. 1기 위원이었는데 이것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나온 법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건 그냥 유행문화 돼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걱정되는 것이 지금 만약에 또 이렇게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 나오고 재단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시 말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은 그것은 있으니 아니하다. 저는 그거는 좀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인권법에서 나타난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무슨 어느 정부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알다시피 2000년대 초부터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매번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때 좀 곤혹스러웠죠. 남북대화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참하거나 기권하거나 그러다가 하도 그 당시에 이제 좀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아서 2006년도에 처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또다시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결의안에 우리가 불참을 했습니다. 기권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에 여러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사안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별로 개선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유엔의 인권 결의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앞으로 북한 대북 인권 정책을 해나감에 있어서 일관성과 실질적인 개선이라는 원칙은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원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포럼이 너무 딱딱하게 하나 질문하고 하나 대답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려고 잠깐만.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이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해본 경험으로서 여러분한테 하나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북한하고 상대하면서 무슨 정책을, 무슨 조치를 하면 우리가 소개하는 바를 그대로 다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남북관계 발전 계획도 아주 그 희망적인 그런 입장에서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축소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접근을 하든 아니면은 그 보수적인 접근을 하든 어떤 접근이든 제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든데 그 틈을 이제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서로 양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인권 개선을 위한 그 남북관계 차원의 이런 그 추진 노력이 한계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창일 신부님하고 윤여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 토론회 같으면 난상 토론을 벌어질 것 같은데 포럼이다 보니까 아주 다들 점잖하게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대북 정책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이거나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인권법이 11년 동안 통과 못된 이유 중에 한 가지거든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그 경험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너무 딱딱하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한번 이제 북한의 물자를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물자가 지방으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에 가서 전장에 가서 물자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 봐야 되니까 당연히 지방을 내려갔죠. 지방 내려가니까 거기 지방에 시의 인민위원회가 이제 자기네들이 받은 걸 다 보여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이제 우리 남쪽에서 간 사람들하고 그 시 인민위원회 사람하고 또 평양에서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쭉 했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뭐 농담도 하고 다 하고 했는데 우리 일행 중에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것도 그냥 여성분이 아니라 그 사회 여권 신장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주식을 뭘 할 거냐 하니까 뭐하고 하는데 짜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북한에도 짜장면이 있구나 이래갖고 우리 짜장면을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북한의 그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식으로 하면 부시장이죠. 부위원장이 그 기분 좋게 하다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 남쪽 여성 선생이 짜장면을 비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 남쪽 사회에서 남편이 아니면 남자가 여자 보고 뭐 짜장면 비벼놔라 이런 식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딱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여성 그분이 무시라 딱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평양에서 같이 내려간 친구들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잘못인가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무시라 이래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무망하고 이제 밥 다 먹고 평양을 올라오는 길에 그 평양에서 같이 내려갔던 그 선생들이 공식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아직 우리 인민들이 그만큼 인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평양에만 하더라도 좀 나은데 지방은 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 결국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결국은 접촉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윤 소장 잘 알겠지만은 탈북자들 중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인권 향상을 합니까? 네? 스스로가 해내야 되는 그 할 역량도 없고요. 시민사회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더 많은 접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그거는 우리 인도 지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사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접촉을 하게 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배우게 하는 그것이 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은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려운 이야기 할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 인권 이야기 할 때 딱 두 가지 이야기 합니다, 쉽게.
빵만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빵 없이 살 수 있느냐, 지금 양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서구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빵만 먹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강조하고,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을 때는 빵도 없는데 그 외에 게 무슨 뭐 논의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거를 좀 더 점잖게 이야기해서 자유권 우선이냐 뭐 사회권 우선이냐 그렇게 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을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의 상황을 보면 맞아 죽는 사람도 고문받아 죽는 사람도 수없이 있고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맞아 죽도록 맞아서 죽을 만큼까지 가보고 한쪽은 굶어서 죽는 상황까지 한번 가보고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가 한번 해볼래?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것을 굉장히 점잖은 학자들이 정책 테이블에서 그것을 사실은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인권적이지 않습니다. 맞아 죽는 거하고 굶어 죽는 거하고 뭐가 더 고통스러운지 하면 서로 한번 재보자고 하는 방식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양해야 하고, 북한도 지금은 사실은 빵이 없어서 죽는 상황은 거의 아닙니다. 빵만 갖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좀 올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그러면 좀 그게 개입이든 압력이든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냐, 안에서 해야지,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주권에 대한 것이고 여전 불가능한 원칙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사회일 때 문제인데, 최근에 북한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경우에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서가 신문을 하면 신문 조서 마지막에 이 조서 받는 과정에 고문이나 인권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받습니다. 수표를 받습니다.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 뭐 구타 뭐 당한 적 있느냐고 소원소리 받으러 오면 그거 안 쓰죠. 맞았어도 안 쓰지만, 지금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거 쓰면 뒤에가 더 맞지만 어쨌든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인권 침해를 한 당사자들요, 윗사람이 아니면 이 세계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 제기하고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왜 계속 그 짓을 해? 라고 하면서 처벌받는 당사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일입니다. 이거 저희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가시적으로 크게 아직 개선되는 것은 낮지만, 그런 그 조사를 담당하는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사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화들이 쌓여서 북한도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체제를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면 이런 방법이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 홍사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 독재 정부 시기에 국제적 관심이 과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제 그런 때 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그 토론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이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청중석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나 또 질문이 계시면은 우리 민화협 직원들한테 메모지를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근법들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좀 더 국제적인 것과 함께 우리 대북 정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국제적인 공조 함께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윤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북한이 약간씩 변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있고요. 또 저희들처럼 인도 지원하는 단체들처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인권이 무엇이라는 것도 하고 또 개념도 심어주고 하고 또 뭐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생민권이든 생존권이든 향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같은 동의를 아마 할 시라고 생각하고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지원 두 개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압력과 지원이 같이 가져야 돼요. 그게 오히려 국제 공조를 더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싱키 프로세스 경우도 비슷한 경우거든요.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구권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나중에는 동구권이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그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보면 서로 주고받는 거였어요. 동구권에서 원했던 군사적인 지원, 협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 등등등을 받아주고요. 서방에서 받아주고요. 서방에서는 그쪽에 인권 개선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 주고받음으로써 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었고, 두 번째 또 북한이라는 나라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저 친구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인권 문제가 없다니까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인권의 개념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헬싱키 프로세스를 할 때도 동구권에서도 인권의 개념이 서방부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니까 접촉은 접촉대로 진행하고 인권 대화는 인권대로 분리해서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건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반대편에서 인권 문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압박하고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국제 공조도 아마 저는 그래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는 나중에 뭐 후반부에 북한 지원에 대한 그 나오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는 두만강에 홍수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유엔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겠다는데 우리 정부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이 정책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책을 할 때에도 이런 그 압력과 압박, 그 다음에 지원과 접촉, 그 다음에 북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정확한 또 우리 사회적인 합의로 이루되기 굉장히 힘이 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부님 말씀에 뭐 조금 보완한다면은 제 예전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98년인지 97년인지 북경에서 대북 지원 국제 NGO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집 대표로 이제 갔었는데 그때 회의에서 이제 국제 NGO들이 그 당시 이제 우리 정부가 대규모 95년도 지원하다가 이제 끊었죠. 우리 NGO들만 지원하였죠. 근데 그때 이제 고난행군 기간이고 하니까 북한이 참상이 심하니까 그때 이제 국제 NGO들이 한국 NGO한테 너네는 그리고 너네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예를 들면은 북한이 이렇게 같은 민족이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민족 그런 식의 영어 표현을 써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적 문제는 그 북한의 인권뿐 아니라 인도적 상황이 가는 것도 다 인도적 문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과 지원이 병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도덕적인 원칙 거기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또 중요한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압력과 지원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을 더 강조할 것인가 이런 데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어떤 정책이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나지 않은 것을 그냥 또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접근법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